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제3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어떠셨나요? 항상 묻는 거 동일하죠? 어렵진 않으셨죠?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약간 애매한 것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런 애매한 것도 우리가 보충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도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문제 풀어보면서 보충을 차곡차곡 또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하단에 여러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수많은 기출의 DB와 문제들을 다운로드 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론 풀이 다 들으셨다면 여러분 또 실무도 학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무 풀이도 같이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나열이 되어 있죠.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BPR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이렇게 BPR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지속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IT, 그죠? 기술을 통해서 뭐 하겠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문제 4번엔 이런 지문이 없었어요.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죠? 필요 정보, 여러분 보세요. 정보 보호를 위해서 닫혀있다, 옳지 아니하다. 그쵸? 이렇게 폐쇄적인 업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BPR을 실행할까요? 옳지 않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주되게 출제가 됐던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거듭해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 기출마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 꼭 필수적으로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문제를 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냐면 우리 시험장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 이 공부를 일주일 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여러분 일주일 전에 내가 한번 쭉 몰아서 문제 풀어준다.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칭해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거듭 그쵸?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어때요? 사골 같은 친구죠. 네. 자, 어때요? ERP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는 ERP의 특징이죠. 통합 업무 시스템 너무 중요하죠. 맨날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오답으로 개별 업무 시스템 올바르지 않죠. 전사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이클 타임이 어떻다라고 했죠? 증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감소한다라는 말표현. 그렇죠. 통합적으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이렇게 사이클 타임이 감소가 됩니다. 라고 매칭해 주셔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 4번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는 문제.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 미출. 자, 사용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원격으로 접속해서 ERP 프로그램, 여러분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SaaS 뭐 이렇게 얘기하죠. SaaS 뭐 이렇게 얘기하고 IaaS 뭐 PaaS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부르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DaaS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제가 플랫폼이라는 말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구나. 그쵸? 네,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토대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표현이 이제 우리 PAAS, PAS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 플랫폼 절대 잊지 말자.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이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겠어요. 뭐 IaaS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IaaS라고 들어가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땐 뭐라는 거죠? 인프라라는 거. 제가 인프라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죠. 이렇게 또 플레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인프라를 구축한다. 네, 서버에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붙어요.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일 때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보다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따로 무엇을 안 해도 돼요.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그냥 로그인해서 인프라를 빌려 쓰고 있다. 이런 말편이 주로 이 IaaS라고 하는 이것의 설명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 플랫폼에 포인트를 드리면서 그쵸? 토대가 되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프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버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표현으로 매칭해 드려요. 이게 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교적 앞에 있는 2번 문제보다 훨씬 더 여러분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어요. 자, 4번. ERP와 여러분 CRM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얘기하는 거잖아요. C라고 하는 거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M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네. M이야. 당연히 매니지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 CRM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함께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CRM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ERP와 CRM의 간의 그 통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그렇죠. 백오피스 시스템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 얘기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CRM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백오피스 서비스 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예요. CRM 시스템은 고객의 응대에 그렇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론트 오피스 그렇죠.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ERP 시스템 하면 백 오피스 시스템 여러분 CRM 하면요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틀린 건 여기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런 지식을 체계하고 여러분 맨날 언급되는 이거죠. 오답이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에 대해서는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KM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KM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올바르지 않은 거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죄다 맞는 소리였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이야기는 지식의 뭐다? 지식경영, 지식관리 시스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구나. 자, 그럼 문제 5번부터는 우리 본격적이다. 무엇이 인사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앞 문제, 네 문제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점수 동일하잖아요. 무시무시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3S 여러분 기억나요? 네. 그래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뜻하는 것이다. 아주 올바른 얘기다. 여러분 직장을 중요시 여긴다 라고 해서 보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직장을 중시 여기고요. 조직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작업 분석 및 시간 동작 연구 했었죠. 그쵸 여러분? 테일러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런 이야기들 매칭이 되잖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종업원의 인간 존중과 인간 지향적인 것. 여러분, 인간 지향적인 인사관리가 중시가 되었대요. 인간 지향적 인사관리 얘기합니다. 그럼 떠오르는 친구가 뭐죠? 과학적 관리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인간 지향적인 인사관리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메이오. 그쵸? 메이오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호손 실험. 이렇게 결합해 줘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의 그 공부가 여기까지 미쳐왔다라고 한다라면 여기까지 내용을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게끔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순차적으로 공부를 잘 해주신 거기 때문에요. 걱정되지 않네요. 그죠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 바로 여러분 인간 지향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과학적 인사관리랑은 전혀 여러분 차이가 좀 뜨죠. 그쵸?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관리의 기본 체계가 있습니다. 과학적 인사관리와, 과학적이래요. 과정적 인사관리와 또 뭐가 있었어요? 이처럼, 여긴 말이 안 나와 있군요. 기능적 인사관리와, 그쵸? 네, 그죠? 그리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어요. 무엇과? 과정적. 과학이란요. 네. 큰일 날 뻔했죠? 과정적이냐 기능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네, 과정적인 인사관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그렇죠. 인사를 계획하고 인사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평가한다. 이렇게까지 연이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과정적 인사관리 제 입에서 벌써 나와버렸어요. 답이 나와버렸죠. 인사평가는 여러분 이렇게 기능적인 인사관리가 아니라 과정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은 과정적인 인사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실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럼 기능적 인사관리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노동력 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 인사관계관리,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나와 있는 노사관계관리까지도 모조리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없는 거 근로 조건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근로조건 관리 같은 것들이 이에 따라 더 추가적으로 언급될 내용들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놓을 수 있겠는가 전체적인 기본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 지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주셨다라고 하면 쉽게 풀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 앞에서 배우다 보니까 뒤에 가면서 다 잊어버렸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선생님도 이렇게 두 가지 과정적인 것과 기능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구체적으로 타고 들어가서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특히 이런 기능적 인사관리 했을 때 노동력 관리 이렇게 짝짓기, 인간관계 관리 이렇게 내용, 해당하는 내용들
매칭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주되게 빈출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는 그렇게 조금 더 심플한 형태를 가졌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나누어져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노사관리에 대한 이 해당하는 내역들이 올바르게 매칭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에 포커스 두고 공부해 주는 것이 더욱더 많이 빈출이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직무평가 유의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직무평가를 할 때 우리가 목적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데요. 맞는 얘기잖아요.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목적에 대해서는. 그쵸? 또 여러분 뭐요? 이런 얘기 써 있었어요. 직무평가의 기술적인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그렇죠. 직무평가에 우리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죠. 맞아요. 직무평가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지원, 조직 구성원들의 협조와 협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맞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직무평가는 직무기술서와 명사서를 기초로 하여 여러분, 직무의 절대적 가치를 정하는 것이었나요?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절대적 가치, 올바르지 않습니다. 상대적 가치. 여러분, 제가 앞전 기출일 때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다 요즘엔 이런 말 표현을 살짝 바꿔놓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는 거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바꿔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만 바꿔놨다. 절대적이를 삭제하고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문제 7번이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적 자원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델파이법은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맞는 이야기. 회계분석법이라고 하면 인적 자원의 수요 결정에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계산해서 그래요.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기능 목록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직 내 모든 관리자들의 관리 능력을 포함하여 그들의 자세한 내용을 모아놓은 목록이다. 자, 여기는 아예 완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조금 애매해요. 우리 이런 거 관리자 목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관리자 목록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마코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확률을 여러분 계산해 보는 거죠. 네, 이거 맞아떨어지죠.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조금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몇 번? 3번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이 관리자 목록에 대한 얘기다. 관리자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니 기능 목록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석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답으로 체킹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뭐 엄청 좋아서 좋은 문제다 라고는 얘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구조와 면접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피면접자에 따라 설문 내용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면접자에 따라서 피면접자에 따라서 이렇게 설문의 내용이 선별적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구조와 면접은 어떻다라고 했죠? 내가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됐지 다 이렇게 세분화돼서 상세하게 그 내용들이 어떻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면접자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이 막 선별적으로 달라지나요? 그것은 비구조화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 1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 설문의 내용이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라는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매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피면접자에 따라서. 그런 얘기다. 근데 구조화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분화하고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면접자들이 여러분 경험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면접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주신다면 퍼펙트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 맞는 이야기. 따라서 1번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10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기에 대한 인사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되게 강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 방법입니다. 근무평가를 위해 여러분 포인트, 자기 자신, 직속의 상사, 부하, 직원, 동료, 여러 고객 등 외부인까지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 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360도 다면평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쵸 여러분? 정답은 1번이라는 얘기죠. 그쵸 여러분? 자유기술법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로자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그냥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서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평정, 척도, 고가법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 분석하고 이렇게 평가 요소 같은 것들을 선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평가 요소들을 선정을 해줄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평가 척도를 따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척도, 고가법이라고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체크리스트법 여러분 얘는 어떻다고 했죠? 이 기술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뭔가 하나 요소 딱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평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음표하면 yes or no라든지 1부터 5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표준이 되는 그 행동을 기술한다라는 말 표현을 썼어요. 문장으로 기술한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채점표가 또 필요합니다. 채점표까지 필요하다. 체크리스트법은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자, 11번으로 가도 되겠어요? 네. 직장 내 훈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자,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여러분, 직장 내 훈련은 누가 해요? 누가 교육합니까? 라고 하면 네, 우리 선임들이 그죠? 아니 부장님이 팀장님이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도하는 것은 직장 내 훈련이 아니라 직장 외 훈련이 되어야 하겠죠. 그쵸 여러분? 이들의 특징인 거죠. 1번 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푸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고 항상 이론은 조금 더 빨리 다 풀이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도달이 가능하다. 근데 한 번 더 체킹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좀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제대로 1번이라고 잘 체크했나? 1번 체크해야지 해놓고 2번 체크하진 않았나? 한번 체크 포인트 그쪽에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세요.
네, 굉장히 빨리 종료하시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 적은 비용으로 수행하기가 용이한 게 바로 그렇죠. 직장 내의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실무와 밀접하죠. 그렇죠. 딱 밀접되어 있는 교육훈련이 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직장 외 훈련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여러분 결합을 해볼 수가 없어요. 직무랑 결합해서 바로 내가 지금 배운 거 바로 써먹어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 그렇다? 따로 어디 간다고 했죠? 교육기관, 교육훈련기관 이런 데로 여러분 어때요? 떠난다고 했어요. 왜요? 교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수원, 훈련원 이런 데 가서 교육 받는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쵸? 자, 실무와 밀접한 것은 직장 내가 맞으니까 땡그람이고요. 작업과 훈련 모두 소홀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작업하는 것과 훈련 모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런 얘기들. 이렇게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여져 있네요. 자, 그렇구나 라는 거죠. 직장 외 훈련은 이처럼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들 이야기해요. 비용적인 부분들 적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의 소모가 크다 이런 말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조직 내 계급 구조에 따라서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승진의 유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은 말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무슨 표현을 쓰냐면 공석이 발생하여 그렇죠. 공석이 오늘따라 발음이 좀 많이 세죠. 자, 공석이 발생해서 이 공석이 메우는 거죠. 메꾸는 거죠. 무슨 소리죠? 공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자를 여러분 뭐해요? 승진시켜주는 거 이렇게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럴 때 여러분 답 한번 골라봅시다. 자격 승진 아니죠. 직급 승진. 그렇죠. 직급 승진이죠. 발탁 승진은 뭐예요? 특별히 유능해서 발탁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발탁 승진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쓰일 거예요. 발탁 승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유능하다. 무엇이? 능력 같은 것들. 여러분 능력이나 업적이 평가를 해봤더니 너무 특별한 거예요. 너무 유능한 거죠. 그래서 딱 발탁했어요. 네, 그래서 딱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탁 승진을 설명했었죠. 메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조직 변화 승진. 자, 좋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조직 변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또 부족했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위 계층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이 얘기를 들어가 있죠. 그쵸? 조직 계층을 늘려서 여러분 승진의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13번 가보도록 할까요? 임금관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임금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임금의 수준, 체계, 임금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맞는 얘기죠? 네. 임금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분위기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여 여러분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임금 수준의 상한선입니까? 아니요. 하한선을 얘기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렇죠? 네, 정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상한선은 여러분 상한선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업의 지불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기업이 진짜로 지불할 수 있는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쵸?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주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한선으로 바꿔주셔야겠죠. 합리적인 임금의 지급 방법, 사회적 수준 등을 고려해서 설정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여러분 합리적인 임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14번이요. 여러분, 요 사지선다형이 어떻게 바뀌는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바뀌어요. 위에 있는 이 친구들만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임금의 산정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뭐한 거,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임금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장 뭐 근접한 표현을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임금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임금의 구성은 임금의 체계와 동일하게 봐주셔야겠죠. 네, 임금의 체계와 임금의 여러분 어때요? 구성은 동일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임금 체계 같은 경우는 임금의 지급 내용, 지급의 구성 내용이 구성 항목이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도 들어가고요. 종업원의 임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런 말표현 쓰잖아요. 그죠? 네, 임금의 구성, 임금의 체계 같은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지선다형이 항상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임금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임금 지급 항목의 구성 내용 또는 종업원의 임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요 아이는 두 가지를 같은 언어라고 생각해 주면서 공부해 주셔야겠어요. 여러분 임금 수준은 뭘 얘기했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전체 평균적인 그 임금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임금의 수준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생계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요? 기업의 지불 능력 이런 것들 이것들을 고려해 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무엇을 얘기할 때 항상 이 말이 표현이 되나요? 임금 수준을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죠. 제가 이 문제를 길게 풀어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요 내용만 싹 바꾸고 여러분 임금의 형태, 수준, 체계 이게 다 나왔었어요. 여러분 똑같다. 사지선다형 똑같이 나왔고 이 2번, 3번, 4번이 다 똑같이 나왔다. 근데 임금의 구성이 왜 답이 안 됐나요? 선생님 임금의 구성을 체계로 봐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임금의 구성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구성된 그 내용 뭐 이렇게 그냥 툭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를 그냥 걸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 왜 임금의 형태, 수준, 체계 다 배웠지만 이것을 구준으로 놓진 않았잖아요. 메인으로. 그쵸? 그래서 이거 1번을 메인으로 놓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임금의 형태, 여러분 임금의 수준, 임금의 체계 이 세 가지에 대한 틀만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확인 문제만 확인해도 임금의 체계, 임금의 수준, 여러분 임금의 형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까지 다 결합이 됩니다. 통합적으로 다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구나. 선생님 임금의 형태 좋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임금의 산정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 그래서 선생님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떠오르지 않아요? 임금의 형태에서 뭐 배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급제 여러분 그죠? 고정급제 해가지고 1급제 여러분 월급제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네, 뭐 성과급까지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이런 게 여러분 뭐다? 임금의 형태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 직결이 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선생님, 임금의 구성이 하나의 체계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답이 임금의 구성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임금의 체계가 나오면 구성을 답으로 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성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쵸? 체계 안에 구성의 내용이 들어간다. 그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여러분 답으로 여러분 체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제가 지금 조금 더 설명이 과해지고 있네요. 자,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 나왔다가 요즘에 정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느낌이죠. 두 번에 한 번 꼴은 계속 언급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의 적용 대상의 비교라고 해서 보기 박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산재보험과 관련돼 있잖아요. 장애보상이라든지, 그쵸?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 산업재해로 인해서 보상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어때요? 우리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고요.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해고 예고 수당은요, 평균 임금 아니었잖아요. 통상 임금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라든지 야간근로 수당 다 통상 임금에 가산을 해주었죠? 네, 그래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는 문제. 사실 암기적인 요소가 없진 않죠? 15번 같은 문제는 내가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분 익혀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있어요. 그렇죠. 시설을 마련해 놓고 종업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래요. 다양한 시설을,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종업원, 그들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여러분? 자, 여러분 홀리스틱은 여러분 전인간적으로다가, 그죠? 전인간적으로 이런 말표현 무조건 붙죠? 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말표현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여러분? 그게 홀리스틱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라이프 사이클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삶에 뭐가 있어요? 생애 주기.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연령에 따라, 그렇죠? 저는 이건 빼먹으면 안 돼요. 연령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 시험에 뭐가 나왔었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연령과 관계없이, 연령과 관계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죠? 10대 때, 20대 때, 물론 제가 10대를 빼고 얘기하죠. 왜냐면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20대 사원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죠. 그들이 뭐 재개발이라든지, 그저 개발, 자기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더 뭐 해보겠다, 개발해보겠다, 자아개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리후생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라면 30대 때는 주택 뭐 소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때요? 그런 복지 제도를 더 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40대 50대 되면 어떻다? 이렇게 육아에, 그렇죠, 뭐 아무래도 교육비가 조금 더 과하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때 되면요, 그렇게 자녀의 학자금 쪽으로 복리후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쵸? 이렇게 각각 연령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 달라짐으로써 그에 맞춰서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라고 한다면 라이프 사이클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쵸? 자, 17번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 배, 사, 근, 연, 기, 퇴, 양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우리 소득은 이렇게 열거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열거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자소득부터 시작해서 기타소득까지는 여러분 1년 동안에 벌어들일 소득으로 합산해서 하나의 과세표준을 갖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퇴직과 양도소득은 여러분 어떻다고 했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지? 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퇴사심 갖고 5년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5년 후에 퇴직해가지고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으로 볼게 어때요? 그래서 높은 그 퍼센테이지를 적용받아서 세금 왕창 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30년을 묵혀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판매를 하였어요. 우리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팔지도 않고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1년 동안 번 거라고 같이 치부하겠다.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양도
소득과 퇴직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분류과세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별도로 과세합니다. 분류과세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과세는 이처럼 앞에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여러분 묶어서 뭐 하겠다고요? 종합과세 하겠다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추가적인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거 없다고요. 그쵸 여러분?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로시간제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어느 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왜요? 안 헷갈리죠. 왜냐면 차라리 여기에 선생님이 선택적 이런 거 하나 줬으면 이렇게 지문을 하나 바꿔놨으면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선택적이랑 탄력적이랑 나는 매번 헷갈려 이렇게 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했겠지만 너무 빤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갔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어느 시간, 어느 날 근로시간, 어느 주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뭔데요? 라고 얘기하신다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출근과 퇴근 시간을 누가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라고 한다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해 주실 거죠. 여러분, 집중 근로시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집중 근무제 얘기하는 거죠. 집중 근무제. 그죠? 요 근무제를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뭐 이거 답이 아니니까. 그죠? 재량 근무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쓴다라고 했죠? 취재나 연구진들이 많이. 그쵸? 왜냐면 딱 정해놓고 이때 일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여러분 어떻다라는 거죠? 뭔가 성과 같은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재량근무제, 근로시간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죠. 이런 같이 묶여있다는 게 조금 그래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제 정답은 여러분 3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3건이 들어가 있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아주 맞아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기본 기능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경제적 기능. 그쵸? 그 다음에 공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의 기본 기능, 우리 기능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기능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경제적 기능, 그게 뭐 기본 기능이다 이런 말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정치적인 기능, 그 다음에 공제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쟁의행위가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쟁의행위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럼 또 여기에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이런 것들은 누구 측? 근로자 측 쟁의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2번이죠. 쟁의행위가 웬 말입니까? 그죠? 쟁의행위가 나열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입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노동 조건에 대한 결정과 여러분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주적으로. 그렇죠? 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체 협약의 효력,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그쵸, 여러분? 채무적 효력, 여러분 너무 잘 나왔다.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쵸? 지역적 구성력, 동일 지역의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 효력을 확대 적용하는 그런 효력이다. 자, 규범적 효력.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일반적 구성력은 얘기 읽지도 않았나요? 자, 일반적 구성력,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조합 근로자에게만 확대 적용하는 노동조합 단위의 일반적 구성력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조합의 근로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한테도 비근로자들에게도
비조합 근로자들에게도 이 에만이라는 걸 지우고요. 비조합 근로자들에게도 뭐 한다? 확대, 적용한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지 아주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효력을 조합의 근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비조합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노동조합의 단위의 일반적인 구성력이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수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3번 아주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쓰여져 있고요. 자, 규범적 여러분 효력에서 단체 협약 체결 당사자 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으로 이런 거 나와 있죠. 역시나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강제적인 효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단체 협약에 대해 이런 효력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런 협약에 의한 효력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매칭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그 포인트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이렇게 하여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다. 자, 문제를 풀어보니 내가 이 부분이 참 누락이 되어 있었구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더라. 그것은 정말 잊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는 기억을 했지만 시간이 이만큼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본 거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문제풀이 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만 이 문제풀이를 누가 볼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우리 친구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까지 차곡차곡 잘 쌓았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기억했던 거 모두 다 펼쳐놓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에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시면 실무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체킹해야죠. 실무 프로그램 다루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열공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